호돌이 썰툰. 얇고 무서운 이야기. 제 친구 누나의 일입니다. 그 누나가 고3 때의 일인데 누나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이었고 학업에도 성실한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누나가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누나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을 나왔습니다. 누나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식탁 쪽을 돌아봤을 때 식탁 위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여자의 표정에 놀란 누나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주기도문과 찬송가를 연달아 외웠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주변이 조용해진 것을 느낀 누나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누나는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탁 위에 앉아있던 여자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코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누나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더 해봐 미친년아. 2017년 나는 부천의 한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아파트의 모든 창과 문 옆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다. 이사 첫날 부동산 아저씨는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다. 절대 부적만은 떼지 마세요. 왜? 나는 아파트를 더 낡아 보이게 하는 부적들을 당장이라도 떼고 싶었지만 그나마 아저씨의 표정에 차마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붙여진 부적과 부동산 아저씨의 어딘지 모를 깨림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나는 잠을 자기 두려워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하여 나는 결국 TV 앞에서 잠에 들어버렸고 얕게나마 잠에 빠졌을 때 그때 잠결에 어렴풋하게 누군가 현관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지 생각하는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 나야. 문 좀 열어줘. 아버지였다. 나는 깜짝 놀라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난 한 가지. 지금 아버지는 중국에 출장 가 계시는데 지금 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 아버지일 리가 없다. 그럼 누구지? 겁에 질린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문 앞 누군가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노크 소리는 문을 쿵쿵거리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문 좀 열어줘. 이번엔 어머니였다. 급해서 그래, 문 좀 열어줘. 나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엄마 역시 아빠와 함께 중국에 계시니까. 그렇게 목소리는 계속해서 바뀌었고 문을 두들기는 소리는 점점 더 시끄러워져만 갔다. 결국 당시 너무 무서웠던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간신히 일어난 나는 현관문을 열어보고 다시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밀가루를 묻힌 손으로 문을 두들긴 듯 현관문에는 하얀 손바닥 자국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소름이 돋았다. 만약 부동산 아저씨의 말을 무시하고 부적을 떼어버렸더라면 난 지금쯤... 짧고 무서운 이야기. 한 여학생이 어느 날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 우편물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고 USB 하나만 담겨져 있을 뿐이었다. 혹시 무슨 스토커의 장난은 아닌가 싶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학생은 USB를 학교 동아리로 들고 가 그곳에 있는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열어보기로 했다. USB 안에는 영상 파일이 하나 담겨 있었다. 영상을 재생하자 어느 낯선 남자가 한 명 나왔는데 남자는 방을 뛰어다니며 이상한 춤을 미친 듯이 추고 있었다. 워낙 정신나간 모습 같았고 또 모습이 해괴해서 보던 사람들은 어이없어하며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런데 혼자 자취를 하며 살던 그 여학생은 반대로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했다. 저기는 바로 내 방 아니야. 할머니는 치매 증세를 앓고 있었다. 작년 여름부터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바람에 우리는 번갈아가며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기로 하였고 그때는 아마 내 차례가 되었을 때쯤이었다. 할머니는 당시 폐암 선고까지 같이 받은 상태였다. 할머니의 몸은 점점 나빠져만 갔고 당시 같은 방을 쓰던 내가 할머니의 모든 병수발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할머니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나를 누군가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다. 얘야 일어나봐라. 얘야 일어나봐. 눈을 떠보니 그것은 할머니였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네 아빠 친구분 왔나보다. 문 열어드려라 빨리. 할머니는 아빠 친구분이 오셨다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창문. 하지만 우리 집은 2층이었다.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높이. 나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거긴 창문이에요. 나는 할머니께서 쇠약으로 인해 헛것을 보신 거라 생각했다. 할머니는 대답 없이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시더니 이내 다시 잠이 드셨고 나도 옆에서 같이 잠을 취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께서 나를 흔들어 깨웠다. 얘야 아빠 친구분들 왔나보다. 빨리 문 열어드려라. 할머니, 글쎄 저긴 창문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식으로 나를 3-4번 정도 더 깨웠다. 슬슬 나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아빠 친구분들 오셨다. 빨리 문 열어드려라. 할머니 제발요. 저긴 창문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서 열어드리래도. 나는 할머니의 성화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창문을 신경질적으로 열었다. 역시나 열린 창문 밖으론 비바람만 몰아칠 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봐봐요 할머니,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무언가 이상했다. 할머니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빨리 창문을 닫고 잠을 자자며 이상하리만치 재촉하시기 시작했다. 한밤중 이게 무슨 고생인지 짜증이 났지만 자다 깼다를 반복하여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 옆에는 할머니가 시체가 된 채 누워 있었다. 나는 어젯밤 일이 생각났다. 자꾸만 창문을 보며 문을 열라 하던 할머니와 막상 창문을 열자 표정이 어두워진 할머니의 모습. 어쩌면 할머니가 창문 밖으로 봤던 사람은 저승사자가 아니었을까? 짧고 무서운 이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20대 후반쯤 되었을까? 한 남자가 승합차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저희 호러카페의 첫 번째 공식 흉가 체험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처음이니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흉가 체험 카페 매니저입니다. 모여있던 남녀 5명은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연령도 성별도 다양했지만 하나같이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표정이었다. 미리 공지드린 대로 이곳은 인적 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심령 스팟이죠. 저기 보이는 저 흉가가 그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장소입니다. 저 흉가에서 매년 실종되는 사람만 수십 명. 이 정도면 왜 손꼽히는 심령 스팟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에 진한 긴장감이 서린다.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던 남자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이어서 말했다. 자, 이제 슬슬 출발해 볼까요? 체험은 2개의 조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파가 잘 안 터지니 연락은 이 무전으로 할 거고요. 남자는 가방에서 종이를 몇 장 꺼내어 나누어 준다. 읽어보시고 사인해주세요.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남자의 말에 사람들은 약간 망설인다. 막상 사인을 하려니 약간 겁이 나는 모양이다. 그때 안경을 쓴 남자가 미소 지으며 이야기한다. 의례적인 이야기군요. 분위기도 되게 잘 잡으시고요. 그러면서 종이에 사인한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가 났는지 하나둘씩 사인하기 시작한다. 저는 여기 앉으신 2분과 저, 그리고 저쪽에 앉으신 3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매니저인 남자와 처음 사인했던 안경 쓴 남자, 홍일점인 짧은 머리의 여자가 한 조가 되었다. 다른 조가 된 남자 3명은 약간 아쉬운 듯했다. 그쪽 3분 먼저 가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 조가 먼저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에 남자 3명은 하나같이 여자 쪽을 힐끔 바라본다. 여자는 기대감 어린 표정으로 셋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3명 중 한 남자가 어깨를 쭉 펴며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조심하시고요. 무전은 계속 켜놓을 테니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귀신이라도 나오면 무전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남자 3명은 길을 따라 어두운 곳으로 사라져갔다. 매니저인 남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동하자 무전을 끄며 말했다. 형님들은 이미 준비되셨겠지? 예, 30분 전에 이미 대기하고 계실 거예요. 맨 처음 사인을 했던 안경 쓴 남자가 대답한다. 이번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 요새 왜 이리 안 찾아주신 거야? 장기 매매 집중 단속 기간이었다나 봐요. 그쪽도 힘들겠죠? 아까부터 손톱만 만지던 여자가 말했다. 멍청이들. 자동차 라디오에선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러 카페를 빙자한 장기 매매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거에 속는 게 바보인 거지 뭐. 어쨌거나 카페 폐쇄하고 계정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럼 다음 대상을 찾으러 가볼까? 짧고 무서운 이야기. 잠을 자다가 눈을 떴어. 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앞을 봤더니 뭔가 다가오고 있더라. 목이 긴 저승사자였어. 그래서 빨리 도망쳤지. 도망치다 보니 어떤 문이 있는 거야. 재빨리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승사자는 따라오다가 목이 길어서 못 들어오고 탁탁탁 부딪히는 소리만 내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긴장도 풀리고 해서 피식 웃으며 그것도 못 들어오나봐 했어. 근데 그 말을 들은 저승사자가 씩 웃으면서 목을 탁 꺾고 들어오더라. 나는 혼자 살고 있다. 자취한 지 한 달. 아직 친구나 지인도 없는 외로운 생활이다. 오랜만에 시집간 누나가 집에 놀러왔다. 누나는 반찬을 주러 왔다며 애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반찬을 건네주자마자 돌아갔다. 잠시 후 누나에게 문자가 왔다. 애기 때문에 바로 가서 미안해. 아까 옆에 있던 사람은 룸메이트? 무뚝뚝해 보이던데 사이좋게 지내? 말도 안 됐다. 난 분명 혼자 사는 데다가 누나가 반찬을 주러 왔을 때마저도 나 홀로였는데 소름이 돋았다. 누나는 과연 누굴 본 것일까? 유령이 나온다는 장소에 확인하러 갔지만 결국 유령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모처럼 놀러와줬는데 미안해. 대신 지금 거기로 놀러갈게. 내가 아까 놀러간 곳이라곤 유령이 나온다는 장소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전화의 주인은 유령? 짧고 무서운 이야기.
우리 외할머니는 2009년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는 조금 많으셨어도 건강하셨던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는 어이없게도 노인정에서 받은 김밥이었습니다. 왜인진 모르겠지만 당시 노인정에서 나눠줬던 김밥에 쥐약이 넣어져 있었고 그 때문에 저희 할머니를 포함한 총 10명의 노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당대로서는 뉴스에 실릴 정도로까지 큰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들은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안은 평소에 꿈에 굉장히 민감한데 셋째 이모께서 주무시다가 어떤 꿈을 꾸셨습니다. 꿈에선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오셔서 남매들을 다 모아놓고 김밥 4줄을 주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이걸 먹은 사람은 둘째 이모와 이모부, 막내 삼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받은 게 하필 김밥이라는 게 괜스레 불길했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와 화목했고 꿈속 분위기도 살벌하지 않았기에 저희는 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무언가 하나둘씩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꿈속에서 가장 먼저 김밥을 받았던 둘째 이모와 이모부가 아무 이유 없이 돌연사하셨습니다.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오히려 건강검진 할 때마다 너무 건강해서 이분들은 무조건 장수할 것이라고 의사들이 이모와 말했던 부부였는데 두 분 모두 그날 밤 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타살이라기엔 상처도 하나 없었고 자살이라기엔 유서도 흔적도 없었던 죽음. 그렇게 이모와 이모부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 막내 외삼촌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치고는 가벼운 부상 정도로만 끝난 아주 작은 사고였죠. 죽을 정도의 큰 사고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막내 외삼촌은 팔 기부스만 했을 뿐 팔팔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막내 외삼촌 역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 이모 때와 같은 돌연사.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저희 어머니뿐이었으니까요. 형제들의 죽음에 겁에 질린 어머니는 결국 무속인을 불러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날로 초췌해져만 갔죠. 생전에 외할머니를 좋아했던 마음은 어느새 증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외할머니한테 기도했죠. 제발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제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다행히도 어머니는 아직까지 건강하십니다. 어떻게 꿈속에서 김밥을 먹은 4명 중 왜 어머니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 때문인지 아니면 생전 외할머니가 가장 이뻐하셨던 제가 매일 기도를 했기 때문인지. 이유야 어찌되었건 10년 전 그날 이후로 전 아직까지도 김밥을 볼 때마다 외할머니가 떠올라 김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